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36 아른 천사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른 천사다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81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36 아른 천사다. 비통과 고민과 불행 속에 알을 끌어넣었다는 나의 과오가 나를 이렇게 소침시키는 것이었다. 지난 날을 더듬는 해고 감정이 파노라마같이 눈앞에 퍼진다. 알을 알게 되었을 때 서로 사랑의 꽃봉오리가 높였을 때 꽃봉오리 진 행복의 가망을 키워보려는 아름다운 나날에 서로 꽃이 피도록 물을 주어가면서 행복이 자라나고 꽃이 피는 기쁨을 즐겨하던 그리운 세월을 모조리 지나와 버린 것을 이 순간에 다시 회상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를 쳐다보았다. 어떤 스타일북에서 뛰어나온 것 같은 알을 다시 보았다. 나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알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알의 눈동자를 보았다. 오, 시인이여. 시인 당신은 알의 눈동자를 보고 무엇을 써보시겠다는 충동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만약 시인이 된다고 하면 나는 시를 쓸 충동을 느끼면서도 시를 쓸 것 같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저 영혼을 느끼면서 붓을 꺾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중얼거려 본다. 지나간 것도 아름답다. 이지엄 문득이 삶도 아름답다. 또 오려는 문드러짐도 아름답다. 모두가 꽃같이 아름답고 꽃같이 서러워라. 한 세상을, 한 세월을 살고 살면서 난 보람을 차라리 꿈이라 하오리까. 또 나는 생각에 잠긴다. 이 세상에 사랑이란 것이 없다면 우리들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욱이 나 같은 경우에는 알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심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알의 사랑의 분류는 힘차게 장애를 넘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 같다. 살로몬은 연애는 죽음보다도 강하다. 정말 사랑은 그 이상 야릇한 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통력은 극한을 모르는 것 같다. 알은 주사기를 잡을 소독하여 근육주사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알은 이제는 익숙한 간호부 같은 솜씨로 주사기에다 히드로가링 1cc를 흡인하고 나의 궁둥이 깊은 근육에다 주사를 놓아주는 것이었다. 히드로가링 주사는 정말로 아프다. 짐승같이 참으면 이를 갈아버린다. 주사를 맞고 난 뒤 문득 나도 모르게 끔찍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앞이 어지럽고 캄캄하였다. 나병은 전염병이 아니라고 세상에서는 말하고 있다. 정말 나병이 전염병이라면은 알도 시간 문제이며 나병에 전염될 것이 아닌가. 나는 미구에 알의 육체도 나같이 되어버릴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소름이 끼친다. 나는 지체 없이 알을 보고 알씨 당신도 나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씨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일생을
아주 망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죄를 어떻게 속죄하여야 되겠습니까? 해오의 눈물에 할 바를 몰랐다. 알은 이었고 에치씨, 그런 걱정은 마세요. 나병은 유아기를 넘으면 전염이 안 된다는 친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전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나는 아래 말에 중간을 끊으면서 알씨의 말씀은 역설입니다 하고 병적인 신경질을 쏴버렸다. 알은 심각한 표정을 얼굴에다 실룩거리면서 에치씨, 당돌한 말입니다만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한다. 그 요령만 말하면은 어디 고요한 바닷가에 가서 치료를 하자는 것이었다. 알은 히도노가링의 치료를 하면은 궤양이 어지간한 것은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세파란진의 치료를 하게 되면 궤양이 완전히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골방에 갇혀서 신선한 공기도 호흡 못하고 언제나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자유롭지 못하면 치료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닷가에서 좋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유스럽게 해수욕도 하면은 피부병도 자연 치유가 된다는 것 등등을 말하는 것이었다. 알의 폐쇄수에 가득 찬 말은 하나하나가 몸에 배어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결핵은 나의 일존으로는 결단할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다. 저녁때가 되었다. 산기도에 갔었던 어머니가 돌아오셨다. 어머니는 알을 보고 반가워라 기뻐하신다. 알은 간절한 인사로 어머니를 맞아들인다. 나는 이 정경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응시하여 보는 것이었다. 내가 건강하였더라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따스하고도 갸륵한 장면인가 하는 것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어머니와 알은 서로 저녁밥을 짓는다고 앞장을 선다. 결국 저녁밥은 알이 짓기로 되었다. 오래간만에 일가단락이 좋은 식구였다. 어둠컴컴하던 집에도 다시 봄이 온 것 같이 아늑한 분위기가 돈다. 벌써 여름밤은 어두워지자 밤이 깊어서 알은 낭민정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태평양 전쟁은 절망적으로 일본의 패망을 여지없이 노출하고 있다. 유황도로부터 유구 열도로 오키나와가 출혈하여 미국의 점령하에 있고 일본 본토는 미국 B-29가 파상 폭격을 하느니 또는 몇백 대, 몇천 대가 24시간 쉴 새 없이 노다지, 로라 폭격을 하느니 하여 일본은 쑥대밭이 된다고 한다. 함흥에도 가끔 공습경보의 사이렌 소리가 났었다.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해서 전전긍긍하였다라고 챕터 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지 않는 문장도 있을 것이고 이따금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통과 고민과 불행 속에 알을 끌어넣었다는 나의 과오가 나를 그렇게 소침시키는 것이었다. 지난 날을 더듬는 해고 감정이 파노라마같이 눈앞에 퍼진다. 알을 알게 되었을 때 서로 사랑의 꽃봉오리가 높였을 때 꽃봉오리 진 행복의 가망을 키워보려는 아름다운 나날에 서로 꽃이 피도록 물을 주어가면서 행복이 자라나고 꽃이 피는 기쁨을 즐겨하던 그리운 세월을 모조리 지나와 버린 것을 이 순간에 다시 회상하는 것이었다라고 챕터 36을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지난 날을 회상컨대 조금 더 냉철한 판단력으로
헤어짐의 고통을 떨쳐버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못난 자신으로 하여금 사지 멀쩡하고 어디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수에게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안긴 데 대한 미안함과 감사의 감정이 뒤섞여 혼란 속에 있다는 증거겠죠. 여기서 비통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픈 것, 그리고 소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 쇠퇴하는 것을 뜻하는데 흔히 의기소침이라 쓰지요. 해고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에 대하여 느끼어 나타나는 심정이나 기분을 뜻한다 하겠고, 파노라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전체가 보인다는 의미이며 전경화 또는 해전화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지난 일들이 펼쳐지는 현상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을 쳐다보았다. 어떤 스타일북에서 뛰어나온 것 같은 알을 다시 보았다. 나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알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알의 눈동자를 보았다. 오 시인이여, 시인 당신은 알의 눈동자를 보고 무엇을 써보시겠다는 충동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만약 시인이 된다고 하면 나는 시를 쓸 충동을 느끼면서도 시를 쓸 것 같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저 영혼을 느끼면서 붓을 꺾을 따름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도 보고 싶다는 그리움만 키우고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난 알을 보고 나니 마치 스타일북에서 모델이 나타난 것처럼 빛이 나고 황홀해서 어떤 시인이라도 글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좀 과장된 표현으로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런 감정이 녹아날까요? 여기서 스타일북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되는 복장이나 양식을 모아 엮어놓은 책을 뜻한다 하겠고,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짓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나 억제 없이 발작적으로 행동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지속되거나 변함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려 본다. 지나간 것도 아름답다. 이지은 문둥이 삶도 아름답다. 또 오려는 문드러짐도 아름답다. 모두가 꽃같이 아름답고 꽃같이 서러워라. 한 세상을, 한 세월을 살고 살면서 난 보람을 차라리 꿈이라 하오리까. 또 나는 생각에 잠긴다. 이 세상에 사랑이란 것이 없다면 우리들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욱이 나 같은 경우에는 알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시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라고 수려하고 있습니다. 하은은 순간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며 비록 지금 세상 사람으로부터 애면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지만 알의 사랑이 있는 한 꽃같이 아름답다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인들 왜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진짜백이 내 편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에 대하여 돌아오는 좋은 결과나 그 일에 대한 만족감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곤욕이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의 사랑의 분류는 힘차게 장애를 넘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 같다. 살로몬은 연애는 죽음보다도 강하다. 정말 사랑은 그 이상야릇한
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통력은 극한을 모르는 것 같다. 알은 주사기를 잡을 소독하여 근육주사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알은 이제는 익숙한 간호부 같은 솜씨로 주사기에다 히드로가링 1cc를 흡인하고 나의 궁둥이 깊은 근육에다 주사를 놓아주는 것이었다. 히드로가링 주사는 정말로 아프다. 짐승같이 참으면 이를 갈아버린다. 주사를 맞고 난 뒤 문득 나도 모르게 끔찍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앞이 어지럽고 캄캄하였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희생적이고 저돌적인 알의 행동에서 진한 사랑을 느꼈으며 사르몬이 설파한 연애는 죽음보다 강하다는 글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소 구해온 히드로가링을 하온의 엉덩이에 간호사가 되어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현재의 잣대로 보자면 절대 허용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얼마나 강인한 사랑인지 느끼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이 근육주사가 엄청 아프긴 아팠나 봅니다. 여기서 분류라고 하는 것은 세차게 흐르다, 급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에 통달하여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묘한 힘을 뜻한다 하겠고,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일 따위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불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끓이고 소독하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주사라고 하는 것은 근육 내에 약액을 주입하는 주사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 간호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간호사의 이전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흡인이라고 하는 것은 빨아당기다,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은 전염병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하고 있다. 정말 나병이 전염병이라면 알도 시간 문제이며 나병에 전염될 것이 아닌가, 나는 미국의 알의 육체도 나같이 되어버릴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소름이 끼친다. 나는 지체 없이 알을 보고 알씨 당신도 나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씨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일생을 아주 망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죄를 어떻게 속죄하여야 되겠습니까? 해오의 눈물에 할 바를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하우는 혹시 자신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알에게까지 전염으로 인하여 문둥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 큰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아직 한센병이 어떠한 병이라는 것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을 때였을 테니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원망의 화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안이었겠죠. 원망에 앞서 한 인생을 파탄시키는 일이니 겁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병, 난치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을 가진 병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래지 않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름이라고 하는 것은 춥거나 무섭거나 징그러울 때 살갗이 오그라들며 겉에 좁쌀 같은 것이 도들도들 돋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진행이나 시간 따위를 질질 끌거나 늦춤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 망치는 이라 했는데 해를 끼쳐 멸망하게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라고 하는 것은 금품이나 노력으로 지난날의 죄나 과오를 씻음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 해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뉘우쳐 깨달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이었고 HC 그런 걱정은 마세요. 나병은 유아기를 넘으면 전염이 안 된다는
친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전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나는 아래 말의 중간을 끊으면서 알씨의 말씀은 역설입니다 하고 병적인 신경질로 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운이 혹여 알도 전염이 되어 나와 같은 문둥이가 될까봐 걱정을 하자 받아서 알이 한마디 하는데 오히려 나도 하운 씨와 같은 문둥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수하자 하운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였던가 봅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대꾸이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했기 때문이겠지요. 아마도 알이 그렇게 말한 것은 조금이라도 하운의 마음에 동조함으로써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함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유악이라고 하는 것은 생후 1년부터 만 6세에 이르기까지의 어린 시기를 뜻한다 하겠고,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의 주장이나 이론을 스스로 거역하는 논설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맞지 않은 일이라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못마땅해 하거나 불쾌해하는 성질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심각한 표정을 얼굴에다 실룩거리면서 에치씨, 당돌한 말입니다만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한다. 그 요령만 말하면은 어디 고요한 바닷가에 가서 치료를 하자는 것이었다. 알은 히드로가링의 치료를 하면은 궤양이 어지간한 것은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세파란진의 치료를 하게 되면 궤양이 완전히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알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뼈를 통하여 하는 이야기는 한적한 바닷가로 가서 치료에 집중하면 분명코 완치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드로가링으로 궤양을 잠재우고 세파란진으로 치료를 하면 완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몸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도 신경이 예민하여 오해나 곡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당돌한이라고 하는 것은 꺼리거나 어려워함이 없이 다부지고 씩씩한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묘한 이치를 뜻한다 하겠고, 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나 점막이 헐어서 짓무르고 출혈하기 쉬운 병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방에 갇혀서 신선한 공기도 호흡 못하고 언제나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자유롭지 못하면 치료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닷가에서 좋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유스럽게 해수욕도 하면은 피부병도 자연 치유가 된다는 것 등등을 말하는 것이었다. 알의 폐쇄소에 가득 찬 말은 하나하나가 몸에 배어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결행은 나의 일존으로는 결단할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이렇게 송장 썩어가는 골방에서 바깥 나들이도 못하고 무슨 치료를 하겠느냐는 질책인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느긋하게 마음도 편안하게 쉬면서 이따금 해수욕도 즐기면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하는 것이죠. 진행자의 소견으로도 알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고 의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운은 충분히 말의 뜻은 이해할 수 있으나 나 혼자로서는 쉽게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네요. 여기서 해수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에서 헤엄을 치며 노는 것, 그리고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은 산림욕이나 온천욕 따위와 같이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질병을 고치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스수호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뜻을 알고 계신다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여 실행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일존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서 혼자만의 생각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다. 산기도에 갔었던 어머니가 돌아오셨다. 어머니는 알을 보고 반가워라 기뻐하신다. 알은 간절한 인사로 어머니를 맞아들인다. 나는 이 전경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응시하여 보는 것이었다. 내가 건강하였더라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따스하고도 갸륵한 장면인가 하는 것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어머니와 알은 서로 저녁밥을 짓는다고 앞장을 선다. 결국 저녁밥은 알이 지키로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사이 산기도에 가셨던 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어머니께서도 오랜만에 보게 되니 반갑게 맞아주셨나 봅니다. 어머니와 알이 상모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노라니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이죠. 내가 성한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었더라면 얼마나 정겨운 고부간의 사랑스러운 모습일까 하고 생각했겠지요. 어머니와 서로 저녁밥을 지켰다고 하다가 결국 알이 지키로 했나 봅니다. 산기도라고 하는 것은 산의 성황당 같은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끌리는 경치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갸륵한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장한 그런 뜻이 되겠죠. 눈시울이라고 하는 것은 시울은 본래 고깃배 가장자리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길게 타원형으로 생긴 배의 가장자리 모양이 눈과 입 모양을 연상시켜 눈시울, 입시울이라 한 것이라 합니다. 눈 가장자리를 따라 속눈썹이 난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흔히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감정이 복받쳐 울음이 나오려고 할 때는 눈 가장자리가 먼저 발갛게 되는 데서 온 말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일가 단락이 좋은 식구였다. 어두컴컴하던 집에도 다시 봄이 온 것 같이 아늑한 분위기가 돈다. 벌써 여름밤은 어두워지자 밤이 깊어서 알은 낭민정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태평양 전쟁은 절망적으로 일본의 패망을 여지없이 노출하고 있다. 유황도로부터 유구열도로 오키나와가 출혈하여 미국의 점령하에 있고, 일본 본토는 미국 B-29가 파상 폭격을 하느니 또는 몇백 대, 몇천 대가 24시간 쉴 새 없이 노다지 로라 폭격을 하느니 하여 일본은 쑥대밭이 됐다고 한다. 함흥에도 가끔 공습경보의 사이렌 소리가 났었다.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해서 전전긍긍하였다라고 챕터 36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늘 침울하기만 했던 집안에 알의 등장으로 화기가 돌고 늦겨울 봄볕처럼 온기가 돌았나 봅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알은 자기 집이 있는 낭민동으로 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라 밖은 일본의 패망으로 어수선했나 봅니다. 연일 미국의 B-29기가 일본 전역에 폭탄 세례를 퍼붓고 있으니 쑥대밭이 되겠지요. 그 영향으로 함흥까지도 사이렌이 울려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었나 봅니다. 여기서 일가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단어로서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이 서로 즐겁게 지내 화목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낭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낭민정이 있는 동네 거리명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선 중 하나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태평양 일대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미국과 일본 제국을 중심으로 벌어진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 져서 망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유황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 오카사와라 제도 중앙에 있는 화산섬을 뜻한다 하겠고, 유구열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 대마도 쪽에 흩어진 섬들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라고 하는 것은 일본 최남단의 열도로 된 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혈관 밖으로 나옴을 뜻하나 여기서는 점령당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이나 조직된 힘을 동원하여 일정한 지역을 차지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B-29라고 하는 것은 이 비행기는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도시를 소위탄으로 공격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각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것도 이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상폭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결치듯 동일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짧은 시간 간격으로 폭격하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다지라고 하는 것은 쉼없이 줄곳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로라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자동소총처럼 마구 퍼붓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쑥대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지럽거나 완전히 망해서 폐허가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습경보라고 하는 것은 적의 항공기가 쳐들어왔을 때 이를 알리는 경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나 경보를 알리기 위해 날카로운 음향을 내는 장치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서늘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낮아 몹시 춥거나 차가운 느낌인 것처럼 오싹한 느낌을 뜻하는데, 흔히 우리는 간담이 서늘했다고 하지요. 전전긍긍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려워하여 벌벌 떨며 조심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29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37 노출된 일본의 패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8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